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가 오늘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6차례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여부를 또다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는 18일 6차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측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8명의 해외 체류 인사에 대해 1인당 약 1억 7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해외에 머물며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벽에도 서울의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청계천과 한강 등에는 무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서울 청계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근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발 담그고 계시니까 좀 땀이 식는 느낌이 드세요? 네, 많이 시원해요. 밤이 깊었지만 계속되는 무더위에 흐르는 땀은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많이 더워가지고 걷다가 땀이 너무 젖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 오면 좀 시원하고 그러니까. 한강공원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있습니다. 한강에 비친 야경을 바라보며 불어오는 강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좀 열대야가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바람 맞으면서 좀 이렇게 여름을 보내면은 좀 이 무더위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새벽에도 열대야는 좀처럼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이곳 서울 연남동의 현재 온도는 30도입니다.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긴 수치인데 태국 등 동남아 등지의 밤 기온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서울은 어제 낮 기온이 34.9도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습도까지 높아 체감 기온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수도권 등지에 최대 15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어 폭염은 당분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청라 IC 인근에서 2.5톤 쓰레기 운반차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로에 폐기물이 쏟아져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여부를 이번에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는 18일 6차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들이 속속 회의실로 향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5번째 머리를 맞댔습니다. 앞서 핵심 자료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제출을 두고 자문위와 김 의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자문위가 제시한 심사 시한을 이미 넘겼는데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다음 기일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그 다음 기일 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올투게더.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에 따라 징계 결정은 오는 18일과 그 이후 논의까지 모두 2차례 회의 뒤로 미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개정 국회법에 따라서 일단 냈다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임기 동안 보유한 가상자산 자료를 거래소별로 제출한 만큼 해당 자료로 징계 수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내면 특위에서 경고, 사과부터 출석 정지, 제명까지 이르는 4가지 징계 가운데 최종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가 오늘 발표됩니다. 오늘 일본을 방문하는 IAEA의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전달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6차례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グロッシ IAEA 事務局長が外務省賓客として訪日をし 최종 보고서엔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 측정 값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와 수산물 샘플 분석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다만 IAEA는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설비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왔기에 최종 보고서에도 비슷한 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의 검사 합격증을 발부할 예정인데 일본 정부는 그간 밝혀온 여름 방류 방침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알프스処理水に関し海洋放出の時期は本年春から夏頃と見込むとお示しを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 다만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私はあんまり賛成じゃないです。なんか汚染水とかが海に流れるとその魚とかにも影響があると思うし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에서의 반대 여론도 상당한 만큼 일본 정부가 여론을 감안해 방류 계획을 조정하거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직접 주변국을 찾아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8년 광우병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시민단체 대표가 광우병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본질은 같은 것이고 그 안에는 대선 불복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으로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여당 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민 대표는 2006년부터 밀어붙였던 한미 FTA 반대 시위가 공감을 얻지 못하자 돌파구로 광우병 괴담을 꺼내들었다고 해상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자극적인 소재로 문제를 돌파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들이 작동하지. 특히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엔 MB 퇴진 시위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광우병 괴담이 가세하면서 시민들이 휩쓸렸다고도 했습니다. 광우병에서 괴담이 한번 먹혔거든요. 한 달, 두 달을 서울을 완전 무정부 상태로 몰아낼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민 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과 과거 광우병 괴담의 본질은 대선 불복으로 같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단 반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오염수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 불복, 이게 광우병과 후쿠시마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5년 전엔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번에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야권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중 여론, 전문가 의견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야당에 불리할 겁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평가 최종 보고서가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자, 여야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종 보고서가 공개가 되는데 이 하루 앞둔 어제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내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IAEA를 등에 업고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물론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까지 대대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 여야의 입장을 각각 들어봤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부터 좀 보게 되더라면, 자, IAEA가 오늘 어떤 보고서를 내놓더라도 후쿠시마와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다. 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안 믿겠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뭐 못 믿겠다가 아니고 안 믿겠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IAEA 보고서가 뭐 일본 맞춤형일 것이다. IAEA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걸 늘 할 때마다 어떤 와서 점검만 한다든가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도 IAEA가 담당하는 그런 유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엔을 믿지 못하겠다, 국제기구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 지금 현재 그 IAEA에서 검증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미국, 프랑스,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거기 참여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2021년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 정부가 문제라고 하는데 2021년도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당시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온 거죠. 계속해서 거기 검증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뭐라 그랬느냐,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게 문재인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저걸 자꾸 안 믿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렸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광우병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 그분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야당의 오염수 관련 반대 움직임은 대선 불복과 같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땐 좀 뭐 과도한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 우려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함께하는 거는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는 야당도 그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도권에 있고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한 얘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당이 참여하는 집회 내지는 야당이 집회하는 집회에서는 저런 구호가 써 있거나 저런 구호가 주장되거나 하는 거를 자제시키고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의문과 불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것을 제기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여당도 지금 좀 말이 과도해요. 괴담 마약에 걸렸다든가 뭐 공포에 주술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한 토막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이익에 비추어 그거를 이미지화하고 홍보 수단, 선동 수단으로 쓰고 하는 것뿐이지, 정말 진정으로 안전을 원하고 국민 안심을 원한다면 과학자들을 데려다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서로 많이 토론하게 하고, 또 각 의원들이 지역구도 있잖아요. 지역구마다 다 모셔가가지고 다 하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상일 부대변인은 좀 과도한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강의 도중에 예로 들은 것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FTA 반대 시위가 벽에 부딪히니까 광우병으로 돌파구를 열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뭐 사드 전자파기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집권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김상일 평론가처럼
저는 뭐 저도 모르고 사실 저도 모르고 김상희 평론가도 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 문제는. 그렇죠. 그럼 모르면 어떡합니까? 정치인들하고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그 분야의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그러니까요. 믿어야 되는 문제고 그거를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반대되는 과학적 근거를. 근데 이거는 그냥 과학 대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 대 정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대선 불복이 깔려 있다. 이번에도 뭐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것은 현재 민주당이 위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기였고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문제, 그다음에 돈봉투 문제, 전당대 돈봉투 문제,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뭐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고 하지만 민주당하고 관련이 없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그 여러 가지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분당이니 뭐 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근저에는 그 뭐 민경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대선 불복이라는 것이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더 저렇게 강력하게 과학 대 정치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른바 횟집 먹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삼 의원이 이 수산시장에서 수조물을 떠마시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자, 이 수조물을 마신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내송송 구멍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듯이 불안 총궐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자파에 내가 그 내송송 구멍탁 그 물 한번 먹어보겠다. 튀겨지는지 또 내송송 되는지 봐라 이러고 내가 먹어본 거예요. 예. 자, 뭐 김영선 의원은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직접 마셔봤다. 자, 야당의 괴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야당의 대여 공세에 대응하는 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하고 제도 안에 있는 어떤 그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맞죠. 예. 이분은 그냥 일반 그 사인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것도 그냥 이미지 정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저런 것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논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정치의 수준과 그 품격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하면 안심을 시킬지, 아니면 진짜 이 불안이 정말 실존하는 불안이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근거를 가지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어진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생각을 해야지, 그 국민들의 느끼는 감동을 선동하는 식이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식의 방식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정치의 수준을 계속해서 후퇴시키고 떨어뜨리는 것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지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지금 뭐 저런 행보가 과연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저 모습을 보면서 참 한숨을 쉬었는데요. 저열한 공세에 유치한 대응이죠, 한마디로. 유치한 대응이고, 횟집 가서 먹방하고 뭐 참외 먹방하고 저렇게 물 떠마시고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대응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정부 여당이라면 저렇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응이 비과학적이다, 정치적 대응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저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장제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입니까? 좋은 얘기했더라고요. IA 보고서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그게 뭡니까? 청문회 여는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야당을 끌어들이란 말입니다. 야당을 장외투쟁할 명분을 주지 않는 게 바로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같으면, 죄송합니다, 미국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으면 벌써 몇 개월째 이런 문제 청문회 할 거예요. 전문가들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서로 찬반을 또 얘기해보고 그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라도 여시란 말입니다. 좀 아까 얘기한 그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 같은 그런 분들도 청문회에다가 앉혀서 거기서 여야가 함께 얘기를 해야지 여당이 혼자 듣는 거 국민들은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아,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 해주니까 저렇게 초평에다가 얘기 듣는구나라고 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청문회,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이미. 했으니까 빨리 여시란 말입니다. 오늘 공개가 되면 즉시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 하는 도중에 야당이 가서 장애 집회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주지 말고 모든 갈등을 국회 내에서 녹여내라. 이게 국회를 둔 본질이고, 또 청문회도 각자 주장만 하지 말고 함께 거기서 얘기하면서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들이 그러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 국민을 좀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염수 국회 본회의 도중에 지인과 일본 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김영주 부의장의 행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여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철회한 날, 자당 소속 국회 부의장은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 언론에 들켰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합니까? 주죽 야스, 낮엔 죽창과 밤엔 스시입니까?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 회기가 없는 7월에 네.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가족 간의 휴가 계획을 잡으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것이 좀 많이 와전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결국 어제 문자와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당에서도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김영주 부의장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인은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런 환경을 당연히 감안하면서 공적 활동을 해야겠죠. 그런데 본인이 이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거와 무관하게 행동을 하셨다?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최고위가 있은 이후에 바로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엄중하게 본인을 경고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도 사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과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과가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뭐 그냥 본회의 중에 이렇게 다른 행위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은 그냥 뭐 면피용 사과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일본의 문제에 좀 더 공감 의식이 좀 부족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감 의식을 좀 더 가지고 국민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본질에 부합하는 사과를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김영주 부의장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당에서 이제 주중야스라는 이제 신조어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주 의원의 김영주 의원의 문자 내용을 좀 보면 BA 후라노, 오비 히로 이런 정도 지역이면 한국인 많이 없이 치실 수 있고, 자, 이 정도 얘기 치실 수 있고라는 문제에 일각에서는 골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내가 골프 여행을 계획한 거죠. 뭐 골프 여행 계획할 수 있죠. 뭐 국회의원들도 휴가 가야 되니까요. 회기가 없는 그런 때. 일본 여행도 갈 수가 있죠. 지금 한국인들이 일본의 여행객 중에 가장 많은 게 한국인 여행객이라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일본에 많은 여행 가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오염수 방류 이런 문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민경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크게 지금 이런 오염수 괴담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김영주 의원도 부의장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바로 하필 그때 그러니까요. 왜 그랬냐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야말로 이건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 이 얘기인데, 그때 하필 일본 여행 계획을 짜서 더더구나 동북부 지역 아닙니까 지금 후쿠시마가.
그런데 그쪽 가면서 뭐 홋카이도 가면서 얘기하는 거기다 또 한국인 많이 없는 지역이니까 좋을 것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한 것이 문제라고 지금 여론이 좀 악화되고 있는데 사과한다고 하면서 뭐라 했을까? 회기 중에 그런 회의 중에 문자 한 게 문제라고. 이건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엉뚱한 얘기죠, 사실은. 아까 김평론가 얘기처럼 본질을 비켜갈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이 문제를 짚는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슬쩍 비켜가면서 나는 몰라 하는 식의 국민 우롱하는 그런 사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분명하게 좀 얘기하고, 모르겠습니다. 여행 계획은 취소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뭐 가는 길에 후쿠시마도 한번 보시고 다들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북해도랑 후쿠시마랑 거리가 조금 물론입니다. 그런데 동북부 지역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또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유재풍 위원장의 어제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결론 안 나왔고요. 우리가 더 이어서 더 검토를 좀 하기로 했어요. 다음 기일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그 다음 기일 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오늘 논의하신 거는 어떤? 자료를 쭉 검토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될지 이것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다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분이 다 내셨기 때문에 이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국회법에 따라서 일단 냈다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 또 미뤄졌는데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서 뭐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다 냈다. 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개정 국회법에 따라서 6월 말일까지 얼마 지났죠.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이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예. 윤리심사 자문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출 안 해도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다 않았다 이렇게,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게 된 그 취득 경위, 그리고 현재 보유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본인이 거기다 윤리자문위원회 강제력도 없는 데다가 내겠습니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걸 제출하게 되면 윤리자문위가 다 볼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냈다 하게 되면 윤리자문위가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고하자,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한가, 윤리적인 자격이 충분한가를 따지는 문제거든요. 사법심사가 아닙니다, 윤리심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법적인 부분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가상자산 보유를 얘기하니까 뭐 400만 원밖에 인출하지 않았다. 근데 현금화는 몇십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현금화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현금을 인출한 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게 윤리적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현금화해서 7억 몇천만 원을 현금 보유하겠다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코인을 일부 현금화해서 그걸 신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으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자꾸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윤리심사위원회가 이제 이번에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뭐 다음번 6차 회의도 있고, 또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약간 7차쯤에 이제 결정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그만큼 자료를 검토할 게 많았나 보죠? 글쎄요, 뭐 제가 윤리위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그 위치를 부여했으면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걸 맞겠죠. 예. 그러면 자료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본인들이 좀 더 시간을 투여하든지 아니면은
좀 사람들을 좀 시켜가지고 뭐 이걸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정리된 자료를 보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뭐 계속해서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한을 계속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윤리위는 그야말로 앞에 윤리자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의 윤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윤리위는 이참에 없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요즘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자, 지역구 주민 만나거나 이제 봉사활동하는 청년을 찾아서 응원한다. 뭐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년도 총선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걸까요? 아마 그렇겠죠. 뭐 국회의원이 지역구 가서 뭐 지역구 행보를 하는 건 그 자체는 뭐 뭐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마도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더더구나 이제 열심히 해야 내년 총선을 바라볼 텐데 현재는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설마 김남국 의원을 다시 공천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지역구 기반이 탄탄하면 뭐 심지어는 무소속도 가능하고 또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 무슨 신당을 만들어서 조국, 김남국 이런 분들 영입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막 그런 걸 위해서 뭐 상당히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아무런 결론을 안 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의원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냥 그야말로 자문 의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의 자문 의견을 내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또 결론을 내야 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도 만약에 제명 의견을 내면 국회 본회의에 가서 또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그 의견만 제출하면 되겠다. 그래야 빨리 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판단해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의원으로서 행보를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든지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의원 행보를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 한중일의 전략적 자주 의식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를 견제했습니다. 자, 왕 의원은 어제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연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세계 각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존중하지만 어떤 관계도 가까운 이웃을 억제하거나 포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이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 8명에게 우리 돈으로 총 13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경찰에게 사지가 붙들려 끌려 나오는 남성.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이끈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입니다. 네이선 로는 2020년 국가보안법 통과 직전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We need to address the human rights violation to China, even we have to engage with them. 홍콩 경찰이 네이선 로를 포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에 내려진 망명 민주화 운동가 8명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1인당 1억 6,700만 원, 총 13억 3,300만 원입니다. 佢哋係做啲咩嘢呢？第一，佢哋係干犯咗好嚴重嘅危害國家安全罪。 경찰의 발표 이후 네이선 로는 국가보안법은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60명을 체포하고 16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혼돈을 끝내고 도시의 안정을 회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콩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국제사회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 왔던 인물로 검찰이 핵심 측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캠프 자금관리 총책 박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박 씨는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국회의원 등에게 모두 6,75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윤관석 의원에게 넘어간 돈은 300만 원씩 봉투에 담겨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살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컨설팅 업체에 경선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비용 9천여만 원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대납하도록 한 의혹도 받습니다.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공모 관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되면서 이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모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에 송영길 대표 측의 자금을 총괄해서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도 가장 핵심 인물이다라고 지목이 됐었고 그간 이 관련된 사항 일체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었는데 일단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5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함께 한 6,7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돈을 뿌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윤관석 의원, 그러니까 돈봉투 20개. 300만 원씩 담은 돈봉투 20개를 전달한 혐의.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전달했던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에다가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그러니까 외곽 조직이죠.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자금 9천만 원도 대납하도록 한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박모 보좌관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벌어졌던 일 사실이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가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이 전제이고요. 나아가서 뭐 증거인멸 우려와 같은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발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죄가 소명된 것이지 아직까지는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무죄가 확정이 돼야 알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부가 됐다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해 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뭐 박 씨의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면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생각에 이 돈봉투 논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서 아주 큰 산을 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박모 보좌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동력을 굉장히 많이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박모 보좌관이 어쨌건 자금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아마도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나 강내우 전 감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진술을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돈봉투 수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6,750만 원이 다인지 그러니까 추가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지금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계속 부인하던 박모 보좌관이 구속이 됐는데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관석 의원도 역시 지금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 이 박모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명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관석 의원이 뭐 지금 현재 뭐 봉투 20장을 만들어 살포했다고 하는 이제 나머지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그
혐의 입증 관련해서도 이 방모보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그렇다면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송영기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봉투 의혹의 가장 최종 수혜자로 송영기 전 대표가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가야지 송영기 전 대표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보좌관 박 씨에 대해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고강도 조사 있을 예정이고요. 그 조사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 한 20명 정도가 돈봉투를 받았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20명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조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송영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을 해봤더니 약 5,800억 원이 부당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5,359건 그리고 액수로는 5,824억 원에 달하는 위법 부당 사례가 나왔는데요. 분야별로 따져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역 사업에서 예. 4,898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력 분야 R&D 그런 순서로 일단 이 위법 부당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차 점검 때에도 그 부당 사례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액수가 한 2,616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2차 결과와 합산해 본다면 8,440억 원 정도가 되는 사실 액수가 굉장히 큰 부당 사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게 뭐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당 대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금융지원 사업 관련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진행을 할 때 대출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 2% 이하면은 뭐 최근에 대출 조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건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곤충 사육이나 뭐 버섯 재배 같은 걸 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우리 사업을 이만큼 크게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정작 본인이 세금 내야 될 때 세금 신고할 때는 자기가 딱 했던 것만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하거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또 대출을 받는 이런 것들도 농지법 위반 사례까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잠깐 들여다봐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그동안 이걸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는지 이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꼼꼼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진행된 관련 사업비가 12조 원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6조 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더 해보면 피해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단 그 규모 자체가 12조 원이었는데 이번에 점검한 부분이 6조였다는 겁니다. 절반밖에 안 했는데도 8,440억 원의 위법 부당 사례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6조 원에 대해서도 뭐 점검을 해보게 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당 사례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력기금으로 운영을 했었다는 사실 때문에 전력기금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피해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부당 사용 금액이라고 이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많은 돈 중에서 이 대부분의 사례가 이제 태양광에서 나왔잖아요. 이 태양광에서 이렇게 전력기금 부당 사례가 나온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대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허술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전력기금이라는 게 지금 태양광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력이 많이 공급되지 못하는 소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상금,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마을 뭐 예를 들어서 회장이
보조금 받아서 땅 사서 사촌에다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면 이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관용차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조사해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소위 눈먼 돈이 거의 전국으로 뿌려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뒤늦었지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 사용 내용은 다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부당 사용 내용은 수거를 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회수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일부 형사처벌 대상 가능한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부당 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부패 예방 추진단은요. 오늘 이제 점검 결과 중에서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라고 일단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차 점검 때 적발됐던 2,600억 정도 중에서도 지금까지 환수된 돈이 78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약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당연히 수사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환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환수 대책이 이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강제적인 조항은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부당하게 나갔다는 것, 위법한 사례라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돈이 나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수할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절차를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환수 부분이 용이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억대 슈퍼카를 법인차로 쓰는 걸 막기 위해 도입하는 연두색 번호판에 렌터카까지 포함시키려던 행정예고를 국토교통부가 삭제했습니다. 김충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9일 국토부는 연두색 법인 번호판 대상의 고급 리스차뿐 아니라 일반 렌터카도 포함하는 행정예고를 냈지만 철회했습니다. 범위 확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 직후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하허호를 쓰는 렌터카와 달리 리스차는 일반차와 구분이 안 됩니다. 색깔을 입히면 리스로 슈퍼카를 타며 허세 부리기 어렵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방법 없어요? 취지는 슈퍼카 사용에 대해서 구분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렌트카까지 색상을 다 똑같이 부착을 한다고 한다면 구분에 대한 그런 제한 목적 취지는 다소 좀 옅어지지 않을까. 억대 법인차 수요가 렌터카로 몰릴 수 있어 함께 규제해야 한다던 국토부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수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건 어쨌든 삭제를 했고요.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죠. 정부는 연내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화려하게 연꽃이 핀 이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의 삼락생태공원에는 요즘 연꽃이 막 피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분홍의 은은한 자태를 뽐내며 피인 연꽃은 이맘때 꽃을 피기 시작해서 이달 말에 절정을 이루고 8월 말까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가 원산지인 연꽃은 분홍색뿐 아니라 흰색과 노란색을 띠면서 각각 홍년과 백년, 황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피기 때문에 불교나 고대 이집트에서 창조와 생명의 상징이었고 우리나라도 백제나 신라시대 기와장식에서 연꽃 문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 700년 된 연꽃 씨앗이 핀 사례도 있다고요? 네. 2009년 경남 함안에서는 유적지에서 연꽃 씨앗들을 발견했는데요. 조사해보니 약 700년 된 연꽃 씨앗이었고 그 씨앗들로 이듬해 꽃을 피워서 계속 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함안 박물관 시베지나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 가시면 이 연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700년 동안 기다렸다가 꽃을 피운 연꽃, 직접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오후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북에도 12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호남은 오늘 오전과 내일 새벽에, 경남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특히 내일 새벽에는 빗줄기가 더 거세지면서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찌는 듯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이 29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6도가량 낮아지고요. 대전 28도, 광주는 2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집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또 한 번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